네, 제1장 죄형법정주의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제1절 위임입법의 허용 요건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성문 법률주의라는 거죠. 즉 죄형 법정주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법률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으니 이 법률로 하위 규정에 예를 들면 시행령 같은 것이 있겠죠. 이 하위 규정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라고 위임을 한 거예요. 이런 위임입법은 성문 법률주의에 위배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목이 나와 있죠. 허용 요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이 허용될 것이냐.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미리 법률로서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 이때 처벌 대상인 행위를, 즉 죄라는 거죠. 처벌 대상인 행위를 예측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 형의 종류, 상한과 폭을 명확히 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임법의 허용 요건은 이렇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이거 대법원의 태도이죠. 제2절 소급표 금지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중요한 테마입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행위시법주의인 거죠. 그 근거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것. 명문의 규정으로는 헌법 13조가 있고요. 그리고 형법 제1조 1항입니다. 적용 범위는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 즉 유리한 법률의 소급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형법 제1조 2항 3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이 파트에서 보실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대한 일체의 조건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실체법. 어떤 경우가 있죠? 각주 2번을 보시면 위법성 조각사유, 객관적 처벌 조건, 인적 처벌 조각사유. 인적 처벌 조각사유를 하면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가 있겠죠. 기타 집행유예 조건 등 이때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반면 바꿔 얘기하면 절차법, 소송법상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다릅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절차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절차법, 소송법의 변경의 경우 소급표 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한번 보시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리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송법의 변경, 어떤 경우가 있느냐.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바뀌었다든지, 범죄 후에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공소시효 완성 전에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정지되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정지된 것이니 진정하지 아니한 소급, 즉 부진정 소급이다라는 것인데, 이때는 불리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소송법 변경의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공소시효 완성 후에 끝났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진정소급의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부터 보시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가에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도 그 사유만으로 언제나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즉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밑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실까요?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앞에서 보셨죠? 진정 소급 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일반적으로, 자 이제부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이 나옵니다.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적고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 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진정소급 입법은 예외적으로 이런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거는 내란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이죠. 아주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한테도 이런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해서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다는 것이죠. 아시죠? 전직 대통령들. 그래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한 것이고요. 자, 또 알아두셔야 될 판례가 두 번째 판례입니다. 성폭법상 공소시효 특례 규정 개정. 공소시효 배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시효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종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시효 완성 후에 공소가 제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종정 규정을 적용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면소를 선고한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자, 판례의 변경을 보시죠. 이 판례의 변경은 모든 판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판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원합의체로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이것을 소급하여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률이 변경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불리하더라도 소급 적용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례의 변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서 마지막 테마입니다. 보완 처분과 소급표 금지의 원칙인 테마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보완 처분이 형벌인가의 문제입니다. 보완 처분을 형벌이라고 본다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겠죠?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불리한 것을 소급할 수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행위시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형벌이 아니라고 본다면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불리하다면 불리하더라도 소급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재판시법주의다. 이렇다는 것인데, 그러면 형법상의 보호관찰이라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라든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거죠. 이런 보호관찰은 형벌이냐 형벌이 아니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답이 써있죠. 재판시법주의. 형벌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자, 판례 문구를 보시죠. 형법상의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한목적적인 조치인 바,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 규정에 의하여 보호 관찰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판시의 내용 자체가 형벌과 보완 처분을 차이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가 형벌이죠.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한목적인 조치, 이건 보완 처분이에요. 네, 형법상 보호관찰은 그렇게 보았고요. 다만 비교해야 될 판례가 바로 아래에 있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답이 나와 있죠. 행위시법주의, 형벌이라고 본 거예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완 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이는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거예요.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식적으로는 이 사회봉사명령이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이지만 이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대신 사회봉사명령이 형벌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주 7번은 참고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무엇이냐? 구성 요건의 명확성, 죄죠. 제재의 명확성, 형입니다. 죄와 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라는 것인데, 그러면 얼만큼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하느냐.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에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관이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으로 통상적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처벌되는 행위인지 그리고 처벌의 종류와 정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이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에서 문제되는 테마는 부정기형입니다. 부정기형,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간을. 절대적 부정기형, 형의 장기나 단기를 모두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이런 거 없이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하다는 거죠.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다만 다음 페이지 상대적 부정기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의 장단기는 정한 거예요.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렇게 장기나 단기는 정한 거예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소년법 60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 형의 장단기만 정하는 것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죄형법정주의에서 마지막 테마입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즉 유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용 범위는 모든 이게 중요하죠.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앞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다르다고 했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소송법적 요건입니다.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 등을 포함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소추조건. 학조 8번을 보시죠. 친고죄 고소, 고발,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같은 것이죠.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서는 소추 조건의 변경도 적용된다.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법규 해석에도 적용이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판례를 보실까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하다며 소추 조건을 명시하나 형소법입니다. 형소법 제23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유추 적용한다고 해석하면 공정위 고발이 없는 자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바 이는 불리한 유추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형소법 233조를 보실까요? (23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하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형소법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준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유추 적용하면 고발이 없는 자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것인 바, 이는 고발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불리한 유추 해석이 되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이게 특경법 사기죄예요. 똑같은 사기죄인데 이득액이 사기죄로 인해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이 특경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됩니다. 특별법인 거죠. 형법에. 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사기죄의 성질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기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인 위 특경법에 친족 상조례에 관한 형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상 친족 상조례의 규정은 같은 위 특경법 위반죄도 그대로 적용된다. 친족 상조례 규정은 유리하잖아요. 친족이라는 신분 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니까요. 유리하니까 이거는 규정이 없지만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유추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비단 사기죄에 대해서만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특경법에는 사기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횡령죄나 배임죄 등이 있어요. 똑같이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겠죠. 특별법에 적용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이게 중요하죠. 특별법에 적용 배제 규정이 없으면 유리한 일반 형법 규정이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친족 상도례 유리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숙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